네, 그럼 지금부터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 가구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토론, 육아 형평성에 대한 실증 분석과 육아 수요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마지막으로 정책 개연의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대회실에 가서 해야 되는데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본의 아니게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면서 좀 발표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간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이제 5세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이제 13년부터 3, 5세 보편적 무상보육 교육이 도입이 되고 19년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소득계층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원되는 약간 일종의 좀 수평적인 어떤 형평성에 대한 노력들이 좀 있어왔고 그 이외에도 지역 특성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육아나 돌봄 정책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그 육아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형평성으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었는지 형평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좀 연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가 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 연구에서는 그 아동과 돌봄에서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다음에 육아 수요인 부모들의 인식과 형평 제고를 위한 요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좀 정책 방안들을 좀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육아 가구에서 좀 지출 금액, 그다음에 지출 부담이라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육아 지출의 형평성이라는 것을 좀 파악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육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다면 육아 수요자들은 어떠한 요구를 좀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아 형평성을 할 때 실증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왜 하필 총 양육비 지출을 좀 보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소득이 많은 데에서 지출도 일단 많은 게 일반적인 그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가구 소비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좀 낮다. 좀 이런 차원에서 먼저 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에서 오는 형평성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증 자료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제가 사용한 자료는 이제 자료집에는 있는데 2018년도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된 KICC 소비 실태 조사 1차년도 자료, 18년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팬데믹 이전 자료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양육비 지출 형평성에 대한 좀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양육비 지출 현황, 그다음에 진위계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양육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전체 가구 월 지출 384만 원 정도에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 차지하는 이 비율이 약 23.9%가 되고 있고 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전체 91만 원, 2만 원 수준에서 교육비 비중은 약 한 33.4%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한 20.9%. 그래서 실제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비용에서 한 50% 이상은 결국 교육비랑 식비다라는 것이 좀 데이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가구 그 데이터에서 있는 걸 제가 상대적으로 일단 10분위 소득으로 좀 구분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로 좀 구분을 했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소득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영유아 양육비가 다 증가하는 그 총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돌봄 교육비의 지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좀 보긴 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일단 식비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고 교육 보육비 등 소득 분위가 증감에 따라서 증가하는 두 개의 격차가 소득이 증감에 따라 좀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현황 하에서 양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 요인을 GS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분석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 지출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제가 좀 소득 집단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100% 이하와 초과로 해가지고 제가 점의를 좀 써서 좀 양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 요인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만 좀 뽑은 건데 여기 보니까 일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보다 일단 양육비 지출이 31.13%가 좀 더 적더라라는 것이 하나의 그 결과였고요. 식비는 일단은 13.31%가 더 적은데 보육교육비는 37.79. 그러니까 가구 소득이 뭐 높든 낮든 식비는 상대적으로 다 지출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하지만 교육보육비에 대한 격차는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의 탄력성을 보면 탄력성 보면 다 이제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탄력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출에 대한 이제 이런 영향 요인을 더해가지고 양육비 지출에서 과연 불평등이 존재하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위계수라는 거는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저희가 좀 측정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 얼핏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좀 연구들에 기초해서 일단 지출의 불평등 일종의 소득의 불평등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출에 대한 진위교수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 결과 이제 지출 불평등은 여기 보면 총 생활비 지출에서의 진위계수는 한 0.1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녀 양육비 지출은 진위계수가 0.3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비의 지출 불평등이 좀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녀 양육비 지출의 비중은 전체 지출 비중에서 약 36.9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육비 이외 생활비 지출은 약 0.63, 63% 정도. 근데 진위계수 기여도는 각각 이것보다 자녀 양육비 지출은 36.9인데 기여도는 45. 이걸 다르게 보면 자녀 양육비 지출의 어떤 자녀 양육비가 진위계수, 즉 지출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 항목별로 좀 보면 일단 교육보육비 지출 비중은 12.58인데 진위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21% 정도 됩니다. 이외에 뭐 식비 같은 경우는 지출 비중은 한 약 7.8% 정도 되는데 뭐 진위계수 기여도는 뭐 6.3% 정도. 그러니까 보면 교육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진위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큰 것이죠. 그래서 교육 보육비 항목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 크다라는 것을 분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탄력성을 보면 여기서 보면 보통 저희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0에서 1 사이면 비탄력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정상제이면서 사치제라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0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특수제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탄력성이 1보다 커서 아마 사치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마 교육보육비는 1.6으로 상당히 좀 그 탄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커서 사치제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인 생활비인 식비, 뭐 피복비 이런 것들은 일보다 좀 작은 값이어서 약간 필수제의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양육비 지출 부담의 형평성, 이제 불평등을 봤는데 어느 정도 형평하냐를 좀 보기 위해서 앞단에 지금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던 건데요. 제가 좀 새롭게 좀 또한 좀 생각해 낸 것은 양육비 지출에서 형평하냐 안 하냐를 좀 볼 때 단순 앞에 있는 것처럼 뭐 불평등 진위 계수나 뭐 비용만 가지고 보는 게 과연 맞느냐, 여기에 체감하는 비용 부담, 지출, 소득 대비 양육비의 지출 부담, 이거를 같이 고려해야지 형평성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양육비 지출 형평성을 지출 금액에 대한 그 진위 계수, 그 뭐죠? 불균의 정도, 집중 지수와 양육비 지출 부담,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금액을 부담으로 봐서 이 두 개의 집중 지수를 합한 금액, 합한 값, 그런 지출 형평성으로 봤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저희가 로렌츠 복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오른쪽, 그러니까 위쪽에, 이 직선의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집중곡도로 해서 진위계수로 나중에 이 면적을 계산을 하고 하는데, 밑에 나오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제가 지출 부담으로 이제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양육, 여기서 보시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는 전반적으로 0.14에서 일단 높아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 집중 지수를 보면 이 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기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일단 상대적으로 값들이 큰 거를 보면 여기에 식비 또는 뭐 피복 식비나 보건의료비,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좀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지출 부담, 소득 대비 지출 금액으로 한 보육 그 부담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양육비에 대한 지출 형평성은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좀 수치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근래 이제 작년 2020년도 이제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제가 그 데이터로 쓴 건 아니어서 약간의 좀 추가적인 좀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실증 분석 말고, 그렇다면 실제 육아 수요자인 부모들은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육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랑 초등 1, 3학년, 저학년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육 비용, 그다음에 주거 및 생활 환경,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인식, 육아 형평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육 비용은 일단 물어봤을 때 일단 거주, 여기 보시면 영유아보다는 초등 저학년 사교육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은 초등 저학년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규모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그 초등 저학년 그 가구가 일단은 좀 양육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가 많이 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맞벌이 가구가 그만큼 좀 돌봄이나 사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양육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를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 환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나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는 비율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좀 봤던 거는 과연 향후에 그럼 5년 이후에 현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걸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진 한 54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인면 지역 거주 가구랑 소득이 낮은 가구가 좀 5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라는 좀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주거 환경,
41.5%, 그러니까 뭐 주택 비용이라던가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았고요. 교육 환경,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가 한 3% 정도, 나머지가 이제 주변 환경, 교육 비용, 안전, 교육 비용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가구 특성은 특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좀 지역 규모에 따라서 좀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일단 읍면 지역 거주 가구의 경우에 거주 가구인 경우에는 일단 주변 환경, 그러니까 인프라,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아마 보육이나 양육을 위한 인프라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더불어서 좀 인프라 같은 거죠. 좀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이유는 3순위로 뒤로 빠지는 상황이고요.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뭐 일단 주택 비용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주거 환경이 여전히 좀 가장 크고 교육 환경이 크고 읍면 지역과 달리 주변 환경에 대한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어떤 인프라나 또는 어떤 육아 정책을 펼 때 좀 차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식을 양육 비용이랑 돌봄 시간, 긴급 돌봄에서 애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구 소득 대비 양육 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좀 물어봤을 때, 좀 대도시에 있는 거주 가구가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 거주 가구보다 좀 평균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외벌이 가구가 비용 부담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이 부담된다. 소득 대비 비용이 부담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시간 노동으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본 시간이 부족하다. 돌봄 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소득이 높을수록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아프거나 혼자 있을 때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좀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일단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더 애로가 많다.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긴급 돌봄 때 좀 해결하기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아 정책에서 육아 정책 저희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세 가지로 많이 좀 구분을 하는데, 그 부모들한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좀 물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시간 지원이 2.8점으로 좀 시간 지원에 대한 만족도,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원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좀 보면, 현금 지원인 경우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 같은 거겠죠. 이런 거 할 때 보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거주 가구의 부모들이 대도시 거주 가구보다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비스 지원이나 시간 지원 모두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좀 더 만족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육아 형평성에 대해서 좀 그 부모들한테 여쭤봤는데, 부모들은 육아 형평성이 전반적으로 낮다, 대신 좀 편차는 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응답이 좀 가장 많이 있었고요. 제가 여기에 싫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전문가 조사도 한 약 38분 정도 좀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일단 형평성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좀 편차는 있다라는 의견이 한 73.7% 정도 이렇게 좀 나타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부모들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전문가분도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낮은데 어느 부분이 좀 낮냐라는 것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 부모들은 국공립 기관에 대한 공급 접근성, 이것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중보금닥입니다. 많다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평평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보다는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공급수 접근성은 공통으로 있는 거고, 아마 취약계층에 대한 좀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전문가에서는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마 국공립에 대한 공급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여기에 관련 앞에 있는 그런 문항들을 다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국공립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많이 높게 나와서 만약에 부모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어디에 먼저 좀 확보를 하겠냐라는 것들을 좀 여쭤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좀 우선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좀 없는 지역, 현재도 없는 지역, 또 세 번째는 피자기축이 많은 지역 이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고요. 좀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대도시는 수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수요보다는 현재 없는 지역이나 농산업 쪽 지역에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일단은 육아 수요가 많은 곳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취약계층이나 농산어촌 지역 쪽에 좀 공립에 대한 공급이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본인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좀 공립에 대한 좀 우선 확충 요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19년도에 이게 이제 19년도에 도입돼서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7세 미만 아동의 전체 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모들에게 이게 소득 재분배 좀 차원에서 좀 부모들에게 아동 수당과 관련된 경청 만족도랑 향후에 좀 확대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과는 뭐 쓰진 않았는데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부모들에게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해야 된다는 좀 확대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현행 유지는 37%, 확대해야 된다는 약 53%. 그러니까 7세 미만보다는 향후에 조금씩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부모들의 좀 요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녀 수가 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은 약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 수당에 대한 지급 연령 확대가 좀 53% 정도로 나와 있어서 좀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그럼 이 아동 수당이 그 만약 부모들 요구대로 현행 그 아동 수당이 나중에 확대가 된다면 이게 어떤 형평성이나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좀 좋아지는 것이냐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18년도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여기서는 이게 18년 자료다 보니까 아동 수당이 아직 도입되기 전 자료여서 여기서 일단은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 2018년 자료에서 현행대로 0-6세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적용되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현행인 0-6세에서 만약에 혹시 12세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0-6세로 하는 것은 18년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소득 불평등 완화는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소득 불평등도가 약 한 3.3% 정도 낮아지는 효과. 특히 외벌이 가구나 읍면 지역, 자녀가 많은 가구에서의 좀 소득 불평등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결과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보다 혹시 더 늘렸을 때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까라는 거를 좀 봤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보편 모든 아동에게 지금 0-6세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향후 혹시 연령을 좀 확대한다고 할 때 그 기준 중이 그러니까 좀 약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다가만 대상으로 좀 아동수당을 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향후에 혹시라도 연령을 확대시키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상대적인 저소득 계층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좀 더 커지더라라는 좀 그런 연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좀 바탕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크게 그 방향은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일단 현재는 저희가 현금 서비스 시간 지원에서 일단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좀 둬야겠다라는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동수당이나 어떤 사회보장성, 급여성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형평성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본 연구에서 나왔듯이 지역 규모라든가 소득 계층이라든가 또는 뭐 맞벌이 여부 등 맞벌이를 취약계층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어떤 이런 연구 결과에서 보면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하여 목적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에 좀 방점을 둬야겠다라는 그런 좀 방향성을 하나를 제안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 제고, 공적 서비스 제고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아마 우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획 운동이 이루어졌고 했는데 앞에서 보면 양육 비용이랑 그 교육 보육비 지출액은 여전히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맞벌이에 대한 추가적인 돌봄표도 좀 계속 있어 보이고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계속 있다라는 얘기가 좀 그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취약계층을 좀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또는 읍면지역 등 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서비스가 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굴되고 확대된다라는 방향을 잡았고요. 세부적인 좀 방안으로 보면 현금 지원 정책에서 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현재 아동수당도 약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령이 좀 확대되고 금액도 좀 확대된다면 소득 재분배 불평등이 좀 더 완화될 것이고 소득 재분배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좀 그런 연구 결과에서 이걸 좀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기준 중위소득을 좀 구분했을 때 저소득층에 좀 더 좀 지원했을 때 효과가 크다라는 좀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육아 지원을 좀 해야겠다. 본 연구에서 보면 좀 읍면 지역에 대한 일반적으로 농어촌 가구가 많이 있긴 한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가구에 대한 육아 지원 강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모 인식 조사 같은 것도 봐도 읍면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프라가 계속 부족하다. 형평성에서 좀 돌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점에서 국공립에 대한 공급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러한 점에서 좀 실질적 보육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거는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히 좀 그 인력에 대한 공급, 인프라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돌봄 인력에 대한 특히 교사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방향성과 좀 같이 맥을 하는 것인데 취약계층 대상 영유아 교육 공적 서비스를 좀 강화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형평 차원에서 교육이나 돌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담이나 사교육, 그다음에 개별 돌봄 비용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출하기 어려운 상대적인 저소득층 계층의 어떤 추가적인 공적 서비스 제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방과 과정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활동 뭐 이런 걸 다변화를 통해서 좀 사교육도 좀 흡수하고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들도 좀 지원하는 좀 그런 정책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대상을 확대하거나 뭐 연계 플랫폼 구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근래 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에서 좀 농어촌 가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사어촌 가구의 좀 우선적인 좀 대기 가점 이런 것들을 좀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아이돌봄이와 관련해서 좀 부모와 아이돌봄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아이돌봄을 실시간으로 좀 연계해주는 좀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다. 바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돌봄의 실제 연계 플랫폼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형평성이 낮은 분야로 아마 전문가 부모들 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과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민간이나 사립 유치원들,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의 어떤 서비스 질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요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국공립의 확충과 전반적인 서비스 질 상향, 균등화에 대한 것을 좀 제안을 했고요.
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2.8점으로 좀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간 지원 제도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좀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뭐 육아휴직 사퇴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준다던가 뭐 저소득 직장인에 대한 뭐 정부 차원의 뭐 유급 육아 뭐 휴가제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던가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뭐 추가적인 자녀 돌봄 휴가 등 뭐 이런 것 등을 약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간 지원 제도의 실질적 이용 이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다양한 취약의 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지속적인 파악과 좀 데이터 같은 거를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형적 사회를 위한 육아 가구의 형평성 제고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